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두하는 대신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광주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김선남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광주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검찰 규탄 연설부터 함께 보시죠. 여러분 하나회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검찰 하나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죽으면 끝입니까? 지금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의 피와 목숨으로 만들어졌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할 때입니다. 네, 김대현 원장님, 이 소환일이었는데 광주 와서 이렇게 오히려 검찰을 규탄하는 연설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방금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검찰을 하나의 비유를 했거든요. 전두환 정권 당시에 군대 사조직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찰로 말하면 치안본부. 그래서 지금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걸 주장한 거고 이재명 본인을 죽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싸워달라는 게 아니라 검찰 독재를 막아달라는 지금 뉘앙스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뉘앙스는 어떻게 보면은 결집 양상, 민주당이라는 텃밭에서 그걸 좀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오늘 일정이 원래 짜는 일정이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게 이름이 경청 투어라고 하는데 듣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 자기 입장을 많이 말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게 경청 투어는 이미 그 전에 정해졌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강주에서 수한 날짜 맞아 떨어진 것 뿐이고,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방어의 입장에 방어도 제대로 못했죠. 이제는 방어를 넘어서 공격을 하겠다는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검사 명단 16명 공개한 걸 기점으로 해서 오늘 민주당이 텃밭이라는 강주에서 나는 싸우겠다. 여러분들이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가장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의 텃밭이자 민주당 텃밭에서 이 힘을 받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때문에 지켜달라. 그리고 본인을 지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독재 검찰을 저지하고 민주주의 지킨 거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는 반격의 시간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선남 변호사께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 광주 방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지층에 대한 결집의 어떤 한 액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도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입당에 대한 허용 의사 표시를 해서 어떤 그 검찰의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이번에는 당원들이 가장 많은 이 호남 지방에서 어떤 집권층 결집을 통해서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그 출사표 내지는 어떤 그런 시발점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우리는 이제 응하지 마시라고 권고를 했지만 자기는 당당하니까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조사에 응할 걸로 좀 보여지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농내 국회 체포 동의안도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민주당이 계속 이런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방어적으로만 가는 것이 또 국민의 입장에서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 수사에 대한 수사가 더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라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미 무혐의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대장동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해서 다시 한번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나머지 대장동 수사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김대현 원장님 보시기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가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출석을 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본인은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포토라인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고위직에 대해서는 포토라인이 설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야당 대표에 대한 그 혐의를 떠나서 일종의 정치적인 망신주기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도 그것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검찰이 던진 카드는 다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증언 같은 경우는 전원에 의한 그 증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검찰이 물증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측근들의 그 엮어가는 과정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이야기하겠다는 그 당당함이 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안심시키고, 또 하나는 당 대표로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안심시키고 결집시키기 위한 방편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안 나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속 안 나가면 당 내에서 자꾸 푸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회해서 장애로 좀 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는 좀 깊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그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죄라든가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이라든가 물증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이 입증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구속된 정진상과 김용 그 부원장에 대해서 그분들이 뇌물을 받았는가를 입증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받았다면 그 돈이 뇌물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또 입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첫 번째도 정진상, 김용 부원장이 다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입증 자체가 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아니면 무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자신감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좀 몇 분의 의견들은 나가라 이야기하지만 이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선남 변호사 보시기에는 네. 어떻습니까? 이 검찰이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빨리 해결하고 오는 게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검찰에서 지금 소환 조사한 피해자 조사하겠다는 것이 성남 FC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사건이 이미 김한배 씨가 지금 수사를 못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막힌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연속성을 계속 지금 검찰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만배 씨 이 수사를 못함으로써 수사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 때문에 우회해가지고 대장동 수사로 계속해서 김만배 씨의 어떤 소환이 가능할 때까지 이 수사로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말고 이번에 수사를 나가면 이건 성남 FC에 대한 수사 부분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보된 사실이 성남 FC에 대한 수사 혐의이기 때문에요. 변호인이나 당사자, 피해자가 출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지, 만일 대장동 관련된 수사를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사를 거부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 성남 FC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사실 무혐의 판결을 내렸었잖아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이제 그 전 정권에 대한 그런 수사나 이런 부분도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던 무혐의 됐던 부분도 다시 재조사해가지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이런 게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이거를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로 하겠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기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대장동 사건을 기소하더라도 불기소로 처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경찰이 했을 때는 이제 무혐의 됐고, 이번에 저기는 이제 제3자 뇌물죄라는 네네. 걸 적용하겠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제3자 뇌물 공여죄 이제 형법 130조인데요. 이게 그 뇌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받으면 뇌물이 되는데, 어떤 대가 일을 처리해주고 그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이제 제3자 뇌물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에
기존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변양균 씨, 그 신정아 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미술관 거기에 8억 5천만 원 정도 후원하도록 한 사건. 이 사건에서는 제3자 뇌물 공여 관련해가지고 어떤 대가성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해서 이 무죄가 됐었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70억 원 K미르 그 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또 판결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검찰이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이재명 당시 성남 지사가 있었어야만 내가 이 돈을 지급을 했냐, 그 돈을 후원을 했냐,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었니, 이거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그 기소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었음으로 해서 네, 그 돈을 후원하게 됐다. 네네. 그걸 입증을 해야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도 다 마찬가지로 이 이재명 그 경남 성남시장이 당시에 이게 시장이 됨으로써 성남 FC의 그 구단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게 다른 그 시민 구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성남 FC에 대해서만 이것을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특별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3자 뇌물 공여 부분을 보시면 뇌물을 받았던 데가 사기업이거나 아니면 개인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성남시의 그 성남 FC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보이십니다. 네. 지금 아까 대장동 수사가 어차피 지금은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사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신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검찰이 죄를 물은다면 직권남용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직권남용이 성립된 게 굉장히 드물어요. 공무원들의 행위에서 개인적인 부패와 비리가 있지 않는 한 그 직을 가지고 결정한 정책적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죄를 물은 걸 거의 좀 못 봤다고 봤거든요. 없고 판단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성남 FC 문제도 검찰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 방금 질문하신 게 뭐였죠? 대장동 네. 수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두 명의 이야기했잖아요. 정진상, 네. 김용 같은 경우는 검찰이 1억 9천만 원 뇌물 추가로, 예. 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으로 지금 구속이 됐는데 여기에 뇌물까지 이제 추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역시 지금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모든 걸 좀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유동규의 진술에 의존해서 지금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거잖아요. 결국 법정에서 이 부분을 증명을 해낸 것을 입증을 해야 한 거는 또 검찰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이 있다거나 녹취가 있다거나 주고받는 현장을 뭐 사진으로 포착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다면 쉽게 그 입증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법적 판단을 뒤로 하고서라도 일단은 이 내부적으로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조금 약간 분열의 기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당대표 선거 나올 때부터 이제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고 대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당원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여기에 최고위원도 고민정 의원을 제외한 5명을 전부 친명계 의원으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전체 포석을 보면 친문계가 이제 주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잡음이 나오는 거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경우의 수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오늘 노웅래 의원처럼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는데 민주당 의원에서 반란표가 나온다거나 그래가지고 체포가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당이 쪼개지겠죠. 그래서 늘 민주당도 분열의 조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저께 친문의 한 분인 정태희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에
그 자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문 달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최대 주주인 친문계를 감싸고 안고 가려는 이런 결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내부 결집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계기는 주변 변수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만든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변수가 생기겠죠. 저는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1,373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수감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출소했는데요.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먼저 오늘 새벽에 김경수 전 지사가 출소 후에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김경수 전 지사도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통합이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미 언론에 다 나왔다시피 국민 통합은 정치적 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끼워넣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사면은 했지만 복권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면권 남용 때문에 굉장히 그 사면에 대해서 거의 소폭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사면을 단행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을 보면서 전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사면권을 남용한 거.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5년 장려한 형기가 남아있고 벌금도 82억이 남았는데 거기에 같이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5개월 남은 거. 이런 것만 보더라도 끼워넣기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지난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정말 간행을 깨고 그전에 그 갈래를 전부 무시하는 이러한 행보를 보인 것 같아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억하다시피 정치 보복에 저는 이 신호탄을 쏜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도 정치 보복을 안 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정치 보복을 안 했는데 이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를 보복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을 마감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을 사면한다는 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유명한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를 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나왔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까지 이야기했던 분이 결국은 임기 끝나고 다스가 본인과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기를 살고 있는데 15년을 감형해주고 벌금도 안 내게 만든 거는 이거 너무 무지다, 이 폭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 원장님께서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김선남 변호사께서는 전체적인 사면 명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보니까 여권 인사 39명, 야권 인사 5명 이렇게 돼서 뭐 그 국민 사면이라는 것이 이제 헌법에서 그 절차나 이런 효과만 규정이 돼 있지 사면의 요건, 그 대상 이런 게 전혀 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것이고 특히 헌법에서는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국회에 어떠한 견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 사면의 효과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 사면의 경우에는 형 집행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형 선고의 효력은 이때 형 집행만 면제하고 예외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사면하고 특별 사면하고 구분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용의 여지가 많이 되어 있는 그 여지가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면의 어떤 명분이라는 것이 국민 통합 또 경제 발전을 위한 이런 목적으로 기존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면에 보시다시피
어떤 국민 통합이라는 여야의 어떤 지지층에 대한 국민 통합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야권의 어떤 그 이명박 대통령 친이계의 어떤 세력 그 지지층과 또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그 국정농단의 그런 세력들이 많이 다수 사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지지층들을 이끌어서 그 윤석열 정부가 그 여권에 대한 차기 그 총선에 대해서 어떤 주도권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이 본인 사면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선물이고 돌려줄 방법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원하면 사면 안 받을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가가 형을 이제 집행하면서 이게 국가형 집행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형 집행 만기가 되면 출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고 싶다고 더 있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사면권 그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이제 특별 사면을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내가 싫다고 안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출소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게 노 전 대통령 묘역에 가서 참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게 정치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뭐 친문 결집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김경수 도지사의 그 사면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그리고 야당의 분열을 노리는 하나의 전략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가 나오면 어쨌든 간에 친문 중심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친문에 어떻게 보면 포획된 상태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일정 정도 융합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부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김경수 도지사를 좀 일찍 사면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경수 도지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들린 거는 친노 친문들을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계속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만약에 근데 그런 맥락에서 사면을 했다 그러면 복권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확실히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대체제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 김경수 도지사를 사면 복권까지 시키면 대체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분열을 노리되 새로운 야당의 인물을 키우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특별 사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시청자들이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KBC 대담에 출연해서 수사 검사의 명단 공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든 어떤 조직이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좌표 찍기로 낙인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과 수도권 영공을 침범했죠. 우리 군의 방어 능력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며 전임 정부와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책임 회피도 정도껏 하라라며 이런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을 계속 맡겨야 하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천의 한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경찰관 징계가 과하다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거리가 멀지 않았다고 해도 비난의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해임도 가능했다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톱10이었습니다. 네. 김선남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 검사 명단 공개한 거, 네. 이게 뭐 한쪽에서는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명단 공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한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은 일단 우리 헌법에도 공무원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우리가 사법부로 분류해가지고 그동안에도 이렇게 정책을 펴왔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 기존에는 검찰이 고위직 그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부분에 대한 정치적 성향 부분이 정치화 쟁점화가 됐었지만 요 이제 최근에 향후 그 5년 이 정도 이내에서는 이 개개 검사 어디 부장, 중앙지검장 뭐 이런 부분의 어떤 검사들까지도 이제 정치적 성향이 되게 강해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불만이 나오고 수사에 대해서도 뭐 이재명 측근에 대해서는 뭐 250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데 왜 김건희 여사나 그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한 건도 없냐, 이런 불공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입장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한다면 명단을 밝혀도 무슨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이고, 그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이제 밝히는 것이 수사의 어떤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보여지긴 합니다. 김대겸 원장님 보시기에 이게 검사들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를 한 것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에서 했다는 게 뭐 물론 개인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민주당에서는 현재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 안기부의 표어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알려지지 않고 이름이 없고 음지에서 일하는 것이 마치 검찰처럼 그런 그 정치검찰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대선 때 다스는 누구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거 아니다, 무혐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정권 바뀌니까 맞다고 또 하잖아요. 그리고 성남 FC 문제 이재명 대표 건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무혐의 난 거를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정치적 그 집권 세력과의 유착관계를 정치검찰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른가 얼굴을 내걸고 해라. 이걸 이제 김두관 의원이 제도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안기부의 표가 음지를 지향하고 양지에서 일한다는 것처럼 이분들도 그렇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래야 나중에 후대에도 이게 알려지고 본인의 뭐 판사는 판결, 검사는 기소 내용을 가지고 알려져야지 조심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저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연말을 맞아 광주와 전남 지역 경제 현안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국회 산자위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역 경제 얘기하기 전에 북한 무인기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5대가 넘어왔었는데 뭐 추락은 못 시켰고 뭐 쏘기를 쏜 것 같은데, 그리고 경공격기 이거는 뭐 출격을 하다가 뭐 추락도 하고 뭐 이런저런 좀 해프닝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7시간 동안 휘젓고 다닐 때 우리 정부나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드론 공습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정부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북한의 무인 정찰기가 국내 상공을 휘젓고 다닐 때 최소한 NSC라도 열어가지고 적극 총력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대통령실에서 새로 입양한 개를 좀 데리고 회의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저녁 때는 무슨 송년 파티를 하셨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엄중한 시기에는 대통령이 NSC라도 바로 열어서 안보를 좀 챙긴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좀 안보 무지 불감증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더 키웠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갖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NSC를 안 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던데요. 긴박해서 안 열었다. 네. 그 부분도 좀 옹색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긴박한 상황에는 네. 최고 통수권자가 그 부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네.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대응을 하는 회의를 하는 모습을 네. 보여줘야 국민들이 안보를 믿고 가는 보수 정권이다. 네. 이런 것들을 더 가질 텐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단호한 대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대가 넘어오면 2대, 3대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확전 각오 뭐 이런 용어까지 나왔는데 이거 좀 약간 불안. 그건 이해는 이 또는 두 배의 보복 이런 부분이 과연 한반도의 또 불안 또 국내적인 불안도 상당히 좀 염려가 되고 한반도 리스크가 경제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얼마 전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상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선정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729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입성을 했고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가 14년 동안 염원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이를 통해서 최근에 원자재가 급등했다는 부담을 오로지 중소기업이 가졌던 것인데 앞으로는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좀 분담하게 됐고 이런 중소기업의 염원이 실현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 점을 좀 높이 평가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안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고 주 52시간 예외 규정 연장안 이거 세트로 묶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지금 뭐 법사위도 통과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의 법안이 상정이 되고 심의를 마쳐야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상정조차 거부했습니다. 합의를 했다면서요? 예,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정부 여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서 한 달 전에 스스로가 입법 발의를 했어요. 정부에서도 정부안으로 했나요? 아니요, 여당 안으로. 여당 안으로. 여당 대표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그걸 입법 발의를 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엎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아마 정부 여당이 대통령실, 우리 윤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 결국은 고집과 불통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자제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파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괘씸죄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아무리 괘씸을 해도 이렇게 통과시켜 주기로 해놓고 지금 안 하는 걸로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다 일몰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저희들도 또 노동자분들도 또 주 5일제 연장을 받아는 우리 중소기업계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우선 화물 안전운임제만 보더라도 그동안 과로, 과적, 과속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최소한 이 부분은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일몰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이 상고의 문제가 더욱더 이제 확장될 것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고 위험도가 더 증가할 것이고 화물 노동자의 안전 문제라든지 국민의 생명 이런 부분들이 또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세 사업장에 대한 52시간제에 대한 추가 연장 근로 이 부분도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에 공장을 돌리는 문제나 식당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일하는 우리 근로자나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소득과 임금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좀 방안을 찾는 좀 그런 지혜와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좀 대통령실 그늘에서 좀 벗어나서 여야 합의 정신을 좀 살려서 이거는 처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 운영위원이시고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도 같이 지금 맡고 계신데 관련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안 및 대책으로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뭐 이런 걸 말씀하셨던데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행 그 판로 지원법이라고 중소기업 지원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을 50% 이상 구매하도록 돼 있어요. 네. 문제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 이외에 수도권 등 타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라남도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전부 공시하도록 함으로 해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죠. 강주시도 좀 조속히 이러한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이런 것들을 공시함으로 해서 좀 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주 관련해서 미래 모빌리티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이거는 또 어떤 얘기인 건가요? 아마 올해 말쯤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미래차 국가산단에 대한 지정을 국토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또 내년 초에 추진을 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강주시는 제조업의 40% 이상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미래차 모빌리티로 나아가기 위한 산단 지정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강주시가 지역 경제의 점프업을 위해서도 필수가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시죠? 뭐 맡고 계신 게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게 상당히 많으신데 광주 AI 반도체 특화단지 말이 좀 살짝 어렵긴 한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광주가 그러니까 기존 반도체가 있다면 여기에 그 인공지능을 플러스해가지고 인공지능 반도체 하기에 적합한 최적화된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광주가 왜 최적화된 장소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용수라든지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도 풍성하고 그다음에 AI 산업이 아무래도 강주가 좀 특화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반도체 산업만 좀 플러스 시킨다면은 AI 반도체 그러니까 뭐 좀 많이 있어 보이네요. 지금 뭘 많이 맡고 계신다고 했는데 민주당 K 뉴딜 위원회 디지털 분과 위원 뭐 이것도 맡고 계신데 관련해서 상무지구를 제2 테크노밸리로 조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심융합 특구라고 그래가지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무지구에 지금 현재 도심융합 특구로 지정이 국토부로부터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변의 연구개발 단지 또는 인근의 주변 산단과 핵심 산업과 좀 연결을 한다면은 강주 도심 김대중 컨벤션센터 옆에 있는 도심융합 특구가 그러한 판교에 이은 제2의 테크노밸리 같은 이런 단지로 좀 발전할 수가 있고 거기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ICT, 소프트웨어 이런 밸리를 좀 입힌다면은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도 이렇게 육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뭐 하면은 다 정말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가능하려면 뭐 어떤 전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AI 반도체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국토부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미래 모빌리티 산단도 앞으로 산업부가 지정 공고 신청을 할 때 저희가 합심해서 충분히 지금 준비 작업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라고 하면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이제 우리가 지금 강주에 자동차 산업이 기아 자동차가 있고 캐스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품 산업이 육성돼 있는 그린카 진흥원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뭐 하실 역할이나 제가 역할은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네. 미래 모빌리티 단지로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네. 네트워킹이 중요합니다. 거기는 제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역 사무소 있는데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네. 풍암 호수공원 뭐 수질 개선 여기 수질 개선해서 랜드마크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풍암호수는 풍암동 네. 서구만의 주민들의 것도 아니고 강주의 150만 주민의 것입니다. 네. 강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네. 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건축업자, 일부 시행사 또는 일부 전문가의 뜻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풍암호수의 수질 개선 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때 한창 이슈가 됐었는데 광주 전남 지역에 복합 쇼핑몰이 없어서 뭐 대전 같은데 원정 쇼핑도 간다. 뭐 약간 논란, 비아냥 비하 뭐 이런 게 약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유통 빅3라고 하죠. 네. 현대, 신세계, 롯데. 네. 광주시가 사업제안서 접수를 공식한 이후에 이 유통 빅3사의 복합 쇼핑몰 네. 신청서가 접수가 됐고요. 아시다시피 이 복합 쇼핑몰 이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 동안에 네. 광주시의 그 공약 과제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지원한다고 네,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깜깜무소식입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를 갑자기 들고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무슨 대안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이 제로입니다. 아니 근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뭐 사실은 이제 이건 복합 쇼핑몰은 민간 사업자가 민간 하는 사업이고 거잖아요. 지자체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께서 복합 쇼핑몰 유치를 강주시의 공약 과제로 내세웠다 한다면은 본인의 의도와 현 정부의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복합 쇼핑몰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 도로 사정 이런 것들이 열악하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 간접자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깔아주면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겠다. 가령 뭐 도시 외곽 같은 데다가.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일절 뭐 아무. 네, 그래서 어디다 하소연해야 될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뭔가 후속 조치가 조만간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강주 시민이 현 정부를 믿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앞으로 뭐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지켜봐야 약속은 지키는 정부니까 기대해 봐야 되겠죠. 되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잇따른 폭설과 가뭄으로 참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 강주 시민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강주 경제와 서구 살림을 살펴달라는 말씀을 잘 받들겠습니다. 2023년 새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 멀리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저 또한 한 걸음 더 뛰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잘 버텨주고 계신 강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말보다 어렵고 힘들 때 강주 시민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는 김경만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 약간 선거 유세 분위기도 좀 나오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